네, 오늘은 일반 측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투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투영을 통해서 표현되는 지도 좌표계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측량이라는 게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측량의 목적이 뭐였죠? 3차원의 지구상의 모든 점들을 2차원으로, 즉 평면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측량의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타원체가 있었고, 이 타원체를 2차원의 지도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측량의 목적이었고, 이 과정,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우리는 투영이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투영 방법에는 TM이나 UTM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이 두 가지 정도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3차원을 표현하는 기준은 이제 기준 타원체라고 했었죠. 이 타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기준 타원체 앞에 측지가 붙을 수도 있다고 했었죠. 기준 타원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컬한, 지역적으로 맞는 기준 타원체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잘 맞는 그런 타원체가 있었다고 했고, 지역적인 거의 대표적인 타원체 이름은 베셀이 있었다고 했고, 글로벌의 대표적인 거 두 개는 GRS80과 WGS8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 타원체로 이제 타원체를 정의를 하고, 이 타원체 내에 어떤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를 알리게 주기 위해서는 좌표계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이 3차원이니까 앞에 측지가 붙어야 된다고 했고, 측지 좌표계, 영어로는 좌표계를 데이텀이라고 해요.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렇게 측지좌표계가 있고, 이 측지좌표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3차원 직각좌표계, 그리고 경위도 좌표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얘 둘은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3차원 직각좌표계로 표현된 게 자연스럽게 경위도 좌표계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측지좌표계 3차원으로 표현되는 거를 투영을 통해서 2차원으로 만들면은 이제 우리는 지도 좌표계 상에서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지도 좌표계는 또 다른 말로 2차원 직각 좌표계. 아까 측지 좌표계가 3차원 직각 좌표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지도 좌표계는 2차원 직각 좌표계와 이런 말로도 되고, 뭐 2차원 대신에 평면이라는 말을 써도 의미가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론적인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이 투영이라는 과정, 그리고 대표적인 투영 방법들, 그리고 이제 지도 좌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 PPT로 넘어가기 전에 이 투영이라는 거의 정의를 한번 내려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투영이라는 게 뭐냐? 프로젝션이라고 했었죠, 영어로는. 투영은 비틀림,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왜곡이죠. 왜곡, 지형적인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3차원, 즉 3차원 공면을 평면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프로젝션, 투영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PPT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도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2차원.
지도 좌표계. 얘는 다른 이름 이렇게 불린다고 했죠? 평면 직각 좌표계라도 불리고 2차원 직각 좌표계로도 불린댔죠? 그 타원체, 지구 타원체 상의 위치를 평면으로 투영한 좌표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런 왼쪽에 지구 타원체를 오른쪽과 같은 평면 직교 2차원 직각 좌표계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러한 그 지도 좌표계는 남북을 X축, 동서를 Y축으로 해요. 즉, 남북 방향을 우리 여기서는 지도에서는 X축이라고 부르고, 동서 방향을 Y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격자 시스템입니다. 격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영어로 그리드라고 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줄을 통해서 격자, 네모난 형태로 바둑판처럼 마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격자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도 좌표계는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지구 타원체를 이러한 지도 좌표계로 만드는 과정을 투영이라고 합니다. 투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도 투영이라는 것은 아까 정의도 같이 써봤지만 곡면인 지구 표면을 평면상으로 변환하여 작도하는 것을 말해요. 지도 투영 설명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예시가 이제 귤 까는 거예요. 귤 까는 거. 여러분들 귤 많이 좋아하죠? 겨울 되면은 귤을 하루에 막 몇 개씩 먹어서 손가락이 노래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귤 자체는 이제 타원체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귤을 까서 귤 껍질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귤 껍질을 까서 이 귤 껍질을 평평하게, 아주 평평하게 마치 2차원 평면으로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귤을 까기, 어, 아주 잘하는 거겠죠. 귤을 이렇게 생긴 동그란 귤을 까서 이런 평면으로 만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만약 귤이 있다면. 대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이 찢어지거나 뭐 아예 끊어지거나 이런 에러가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을 2차원 지도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수업을 쭉 하고 있는 동안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고민을 해보세요. 이러한 귤을 내가 깔 건데 귤을 최대한 잘 까서 뭐 완전히 오차가 하나도 없을 순 없겠지만 이렇게 2차원 평면 2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본인 고민한 게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좌표계라든지 투영 방법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요거에 대한 고민이 일단 투영이에요. 그래서 3차원은 실제 지형을 적절한 축척의 2차원 평면 지도로 바꾸는 과정을 말하고요. 투명한 지구본 안에 광원을 두고서 비춰진 그림자를 평면상에 옮긴 것이라고도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구 타원체가 있고 요거 중에 일부를 가지고 평면으로 표현을 하는 게 투영이 되겠고 이렇게 표현된 좌표계가 지도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본 이렇게 밖이 잘 보이는 지구본 안에 이러한 광원, 빛을 발사하는 그런 걸 넣어두고 얘가 이제 평면과 같은 벽에 생기는 그림자를 가지고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는 투영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투영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원통도법과 방위도법, 그리고 원추도법 이렇게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원통도법은 이런 원기둥을 가지고 이 지구, 타원체, 지구를 감싸서 이 원기둥에 대응되는 지구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지도로 표현하는 게 원통도법이 되겠고요.
방위도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극좌표계처럼 특정 지역을 이제 평면으로 대서 그거에 따라서 지도로 만드는 게 이제 방위도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원추도법은 생긴 거 원뿔 모양이죠. 원뿔 모양을 요 이제 지구에 대서 이 원뿔 모양에 대응되는 위치를 이 종이죠. 이 종이에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도상으로 2차원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원추도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뭐 TM이나 UTM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한다고 했었죠. TM과 UTM은 이 셋 중에 어떤 기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원통도법이에요. 원통도법이 뭐 목적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이 극지역이다. 이런 극지역이면은 이런 원통도법보다는 이 극지역을 표현하기 좋은 이런 방위도법, 폴러 코디네이트 같은 거를 주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의 대다수의 관심사,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극지방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통도법,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통 잘 맞게 생긴 이 원통을 지구본에 쌓아서 그때 대응되는 이 3차원의 위치를 2차원 종이 원통에 옮겨서 이런 식으로 격자로 표현한 형태로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통도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TM이나 UTM이 대표적인 원통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좀 전에 보여준 걸 조금 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원뿔이나 원기둥이나 뭐 극지방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종이를 대서 그거에 종이에 이제 비치는 그 뭐야 타원체의 위치를 이렇게 2차원으로 옮기는 것이 지도 투영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투영법 중에 먼저 TM 투영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 TM 투영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TM 투영은 뭐냐? 머케이터 투영은 옛날에 공간정보학의 역사 배울 때 머케이터 투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 머케이터 투영인데 앞에 트랜스버스가 붙어요. 트랜스버스라는 거는 뭐 가로, 횡방향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메르카토르, 머케이터는 이제 미국식 발음이고 원래는 이제 메르카토르라고도 표현하는데 메르카토르 투영에서 원기둥을 90도 회전시켜서 중앙 좌우선이 원기둥면에 접하도록 하는 투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머케이터 투영은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이렇게 생기는데 얘를 이렇게 90도 회전한 거죠. 그래서 옆으로 누인 다음에 요거에 대응되게 이제 지구를 쌓아서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쌓으면 요 원기둥에 대응되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그 지구본과 지구와 요 원기둥이 정확하게 딱 맞겠죠. 그죠? 그리고 요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헐렁헐렁해지고 종이와 이 타원체 사이가 좀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여기 아까 서 있던 요 가운데는 딱 맞겠죠. 그 얘기는 이 가운데에서는 스케일, 축척이 정확하게 지도와 지구본이 일치하는 거예요. 즉, 요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는 어떤 스케일적인 왜곡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왜 이런 TM 투영을 사용하느냐? 요런 이제 횡방향으로 누워진 그 원기둥 기반의 투영을 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긴 지역에 적합을 해요. 왜냐면은 요 가운데 라인을 우리나라가 통과하도록 만들면 요 라인을 따라서는 왜곡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로로 긴 나라는 이런 식으로 TM2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축적 왜곡이 요 위아래 세로 방향으로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기본도에서도 이 TM2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긴 지역에 적합하겠죠. 반대로 동서가 짧고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지역에서는 그냥 머케이터, 메르카토르 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 나라에 적합한 투영법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세계 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TM 투영을 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표현을 하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대로 어떤 지구를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으로 표현을 하는데, 모든 세계 지도는, 이게 제목이에요. 모든 세계 지도는 다 틀렸다. 뭐 틀렸다는 거는 왜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틀렸는지 한번 영상을 보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right, here we go. If I want to turn this globe into a flat map, I'm going to have to cut it open. In order to get this globe to look anything close to a rectangle lying flat, I've had to cut it in several places. I've had to stretch it so that the countries are starting to look all wonky. And even still,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it to lay flat. And that right there is the eternal dilemma of map makers. The surface of a sphere cannot be represented as a plane without some form of distortion. That was mathematically proved by this guy a long time ago. Since around the 1500s, mathematicians have set about creating algorithms that would translate the globe into something flat. And to do this, they use a process called projection. Popular rectangular maps use a cylindrical projection. Imagine putting a theoretical cylinder over the globe and projecting each of the points of the sphere onto the cylinder surface. Unroll the cylinder and you have a flat rectangular map. But you could also project the globe onto other objects, and the math used by map makers to project the globe will affect the way the map looks once it's all flattened out. And here's the big problem. Every one of these projections comes with trade-offs in shape, distance, direction, and land area. Certain map projections can either be misleading or very helpful depending on what you're using them for. Here's an example. This map is called the Mercator projection. If you're American, you probably studied this map in school. It's also the projection that Google Maps uses. The Mercator projection is popular for a couple of reasons. First, it generally preserves the shape of countries. Brazil on the globe has the same shape as Brazil on the Mercator projection. Bu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Mercator projection was navigation. It preserves direction, which is a big deal if you're trying to navigate the ocean with only a compass. It was designed so that a line drawn between 2 points on the map would provide the exact angle to follow on a compass to travel between those 2 points. If we go back to the globe, you can see that this line is not the shortest route, but at least it provides a simple, reliable way to navigate across the ocean. Gerardus Mercator, who created the projection in the 16th century, was able to preserve direction by varying the distance between the latitude lines, and also making them straight, creating a grid of right angles. But that created some other problems. Where the Mercator fails is its representation of size. Look at the size of Africa as compared to Greenland. On the Mercator map, they look about the same size. But if you look at a globe for Greenland's true size, you'll see that it's way smaller than Africa. By a factor of 14, in fact. If we put a bunch of dots onto the globe that are all the same size, and then project that onto the Mercator map, we will end up with this. The circles retain their round shape, but are enlarged as they get closer to the poles. One modern critique of this is that the distortion perpetuates imperialist attitude of European domination over the southern hemisphere. The Mercator projection has fostered European imperialist attitudes for centuries and created an ethnic bias against the Third World. Really? So if you want to see a map that more accurately displays land area, you can use the Gall-Peters projection. This is called an equal area map. Look at Greenland and Africa now. The size comparison is accurate, much better than the Mercator. But it's obvious now that the country shapes are totally distorted. Here are those dots again so that we can see how the projection preserves area while totally distorting shape. Something happened in the late 60s that would change the whole purpose of mapping and the way that we think about projections. Satellites orbiting our planet started sending location and navigation data to little receiver units all around the world. Today, orbiting satellites of the Navy Navigation Satellite System
provide round-the-clock, ultra-precise position fixes from space to units everywhere in any kind of weather. This global positioning system wiped out the need for paper maps as a means of navigating both the sea and the sky. Map projection choices became less about navigational imperatives and more about aesthetic, design, and presentation. The Mercator projection, that once vital tool of pre-GPS navigation, was shunned by cartographers who now saw it as misleading. But even still, most web mapping tools like Google Maps use the Mercator. This is because the Mercator's ability to preserve shape and angles makes close-up views of cities more accurate. A 90-degree left turn on the map is a 90-degree left turn on the street that you're driving down. The distortion is minimal when you're close up. But on a world map scale, cartographers rarely use the Mercator. Most modern cartographers have settled on a variety of non-rectangular projections that split the difference between distorting either size or shape. In 1998, the National Geographic Society adopted the Winkel triple projection because of its pleasant balance between size and shape accuracy. But the fact remains that there's no right projection. Cartographers and mathematicians have created a huge library of available projections, each with a new perspective on the planet, and each useful for a different task. The best way to see the Earth is to look at a globe. But as long as we use flat maps, we'll have to deal with the trade-offs of projections. And just remember, there's no right answer. If you yourself want to poke fun at the Mercator projection, you can do so by going to thetruesizeof.com, which is a fun tool that allows you to drag around whatever country you want around the map and see how it is distorted depending on where.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세계 지도는 모두 다 오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표적으로 예를 든 두 가지 투영 방법을 소개를 했었죠. 하나는 이제 머케이터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지만 메르카토르 투영 하나와 가을 피터스 투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메르카토르 투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투영법인데, 이거의 장점은 뭐라고 했었죠? 네, 쉐입, 모양이 잘 유지가 되는 게 장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어떤 세계 지도, 세계의 각 나라의 어떤 모양이 잘 유지되는 게 메르카토르 투영이라서, 인터넷에서 2차원 지도를 제공하는 구글맵이라든지 우리나라 다음 네이버 지도들도 다 이런 메르카토르 투영을 기반으로 3차원인 지구를 2차원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 메르카토르 투영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였나요? 크기, 그렇죠? 면적의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기 극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굉장히 실제 면적은 작은데, 이 메르카토르 투영을 하게 되면 엄청 큰 지형처럼 마치 표현이 되는, 거의 12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투영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가을 피터스 투영이라는 거였어요. 가을 피터스 투영은 크기랑 면적을 유지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투영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의 단점은 또 뭐예요? 아까 잘 영상을 본 학생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모양이 아주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각 나라들 전체 지구의 대륙의 모양과는 아주 좀 다른 그런 형태의 지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스 투영과 메르카토르 투영을 적절히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크기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이제 모양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다양한 투영 방법도 이제 새로 소개도 되고 있고, 그런 내용도 이제 동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어쨌든 3차원 지구를 2차원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든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지구 타원체, 지구본이죠. 지구본으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로 영상을 끝맺었었어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 된 영상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국어로 된 자료를 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요 밑에 있는
이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갈피터스 투영이랑 메르카토르 투영을 비교한 글인데,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요 그림, 요게 메르카토르 투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배웠던 그 지도랑 비슷하게 생겼죠. 세계 지도랑. 근데 이제 면적의 왜곡, 요 밑에 하얀색, 아이고,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굉장히 클릭하면 자꾸 들어가네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굉장히 왜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위에 있는 이제 갈피터스 투영이라는 걸 이제 새롭게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얘는 보면은 이제 면적은 있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전반적으로 생김새가 약간 왜곡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투영법에 대한 차이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투영 평면 직각 좌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TM 투영을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긴 나라들은 TM 투영으로 하면은 이제 남북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TM 투영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완전 일자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동서의 폭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좌우선을 선택을 해서 각각 투영하여 투영 오차를 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4개의 작은 뭐라 그러죠? 동서 방향으로 4개를 쪼개서 각 4개마다 서로 다른 좌표 체계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에 대해서 원점을 각각 4개를 정하고 각각에 대한 좌표계를 서부 좌표계, 중부 좌표계, 동부 좌표계, 동해 좌표계로 구분을 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의 좌표계로 구분을 하여 사용하고 각각에 대한 원점을 북위 38도, 서부 원점은 북위 38도, 동경 125도, 중부 원점은 38도, 127, 동부 원점은 북위는 다 38도 동일하고 동경이 125도, 127도, 129도, 131도 이렇게 2도씩 차이가 나게 원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점을 잡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각 평면 직교 좌표에서 모든 지역의 좌표가 플러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Y축, 즉 동서 방향으로는 모든 좌표값에 20만 미터를 더해주고요. X축, 즉 남북 방향으로는 모든 좌표에 60만 미터를 더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뭐 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4개의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2차원 지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요게 지금 글로 설명한 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어요. 보면은 아까 4개 그 서부 좌표계, 중부 좌표계, 동부 좌표계, 동해 좌표계 이렇게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원점을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원점 4개 잡았다고 했죠. 그거의 위치가 어디냐? 북위는 다 38도고 동경은 125도, 127도, 129도, 131도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다 각각의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 동해 원점이고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 좌표 체계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위치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여기가 원점, 즉 여기를 예를 들어서 0,0이라고 해볼게요. 0,0이라고 하고 여기 100영도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 100영도에 대한 좌표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좌표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0,0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뭐 마이너스 좌표가 있다는 게 조금 좀 깨름칙하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아까 말한 60만
남북 방향으로는 60만 미터, 동서 방향으로는 20만 미터를 좌표를 아예 플러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즉, 요 서부 원점을 0,0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좌표를 60만, 20만 이렇게 여기 원점 60만, 20만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아까 이 백령도가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0,0이라면 요 좌표 자체가 60만, 20만이면은 여기서 조금 이만큼 간 거리 여기도 뭐 50 몇만, 뭐 18만 몇,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양수, 다 플러스 값으로 좌표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각각의 원점을 60만, 20만으로 정의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좌표를 다른 모든 위치에 대해서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한 좌표값이 양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기가 그 각각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좌표계의 원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0,0이 되는 지점은 서부를 기준으로 요 위치가 되는 거죠. 요 위치의 좌표가 0,0이고 이 위치를 시작으로 뭐 남북 방향으로 얼마큼 간 이 위치는 그에 대응되는 좌표가 부여가 되는 거죠. 양의 값으로. 그래서 요런 전체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총 4개의 좌표계로 평면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인천처럼 그 중부 좌표계에 가까운 근처에 있는 요 라인에 있는 점들은 중부 좌표계를 사용해서 이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반면에 뭐 대구나 뭐 요 동부 원점에 가까운 라인에 있는 점들은 동부 원점을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하는 것이 왜곡을 최소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TM 좌표계를 이제 4개로 나눠서 표현을 하는 것을 알았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볼 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질도 좌표로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죠. 특히 이제 GNSS가 발달을 함에 따라서. 그래서 전 세계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TM은 TM인데 앞에 U가 붙은 UTM이에요. 유니버셜이죠, U는. 유니버셜이라는 건 뭐 전체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UTM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TM 좌표계로 통합해서 표현을 하겠다.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UTM 투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UTM 투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앞서서 아까 제가 수업 초반, 중반에 얘기했던 부분 있죠. 귤 껍질 얘기. 귤 껍질을 잘 펴서 2차원으로 평면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 TM 좌표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귤 껍질을 일단은 까요. 귤을 깐 다음에 그 껍질을 잘게 잘게 쪼개는 거죠. 잘게 잘게 쪼개서 잘게 잘게 쪼개면 마치 하나하나가 이런 뭐 잘 쪼개면 네모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게 잘게 쪼갠 걸 다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잘게 잘게 붙여서 결국은 어, 어느 정도 왜곡은 있겠지만 붙여서 하나의 어떤 평면 형태의 직사각형 형태의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면 그래도 왜곡을 최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제 4개로 나눠서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우리나라를 표현했던 거고 UTM은 이거를 60 곱하기 20 이렇게 써 있는데 경도 동서방향으로는 60등분을 했고요. 위도는 20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 1200개가 되겠죠. 1200개의 이런 작은 그 네모로 나눠서 직사각형 형태로 표현해서
이제 전 세계, 전체 지구를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UTM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차원의 지구를 2차원으로 최대한 왜곡 없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거의 목적은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좌표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경도는 180도 기준 6도 간격으로 60동분해서 1부터 60까지의 존으로 나눴고요. 위도는 80 남이 80도, 북이 84도까지 8도 간격으로 20등분을 했고요. 이거를 C부터 X존으로 표현하고 I와 O는 뭐 제외가 되었다 하고,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좌표, 음으로 표현되는 좌표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동서방향, 횡방향으로는 50m를 플러스 해줬고요. 남북방향, 그래서는 남반구에서만 가산을 해줬어요. 남반구에서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미터를 가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중앙 자오선의 축적 개수가 0.9996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축적 개수가 1인 지역이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요 그림을 봤을 때 가운데 여기 딱 이 원기둥과 지구본이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의 축적 개수가 1인 거죠. 1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스케일의 왜곡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건데, 문제는 이제 중앙자오선의 축적 개수가 0.9996이에요. 즉, 이렇게 하나하나 자른 네모를 봤을 때 요 가운데 스케일이 1이 아니라 0.9996이고, 대신에 양쪽,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하나하나의 격자, 오른쪽, 이 하나의 격자의 왼쪽과 오른쪽, 이 부분에서의 축적 개수가 1이 되는 거죠. 즉, 가운데에서는 왜곡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양쪽 끝은, 요 왼쪽, 오른쪽 끝은 스케일 왜곡을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이 옆에 있는 존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경계에서 스케일 왜곡을 없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 경계상에서 좌표의 어떤 위치가 왜곡이 발생함으로써 위치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표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 축적개수는 0.996 대신 요 양쪽 가장자리를 축적개수 1로 표현을 해서 이 옆에 있는 그 존 간에 그 이질감이 없도록 표현한 게 UTM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UTM 좌표. 보시면 이게 동서방향으로는 60개 존으로 나눴고, 남북방향을 아까 20개라고 했었나요? 20개로 나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의 UTM 좌표계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어딨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을 확대한 건데,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얘를 한 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52S존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방향을 따라서 51, 52, 5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52번째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남북 방향으로는 이제 XWVUTS에서 S죠. S. 그래서 우리나라는 UTM 좌표를 기준으로는 52S 존에 포함이 된다. 하고,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52S 존, UTM 좌표계 기준으로 52S 존에 대부분 포함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UTM 좌표계까지 다 배웠어요. UTM 좌표계까지 다 배웠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TM 좌표계를 사용한다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타원체와 좌표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표계를 과거와 현재 기준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준 타원체는 과거에 뭐였는지, 그리고 이 기준 타원체를 바탕으로 측지 좌표계는 무엇을 썼었는지, 그래서 2차원으로 표현을 하기 위한 투영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요 기준 타원체가 뭐고, 측지 좌표계가 뭐고, 투영 방법이 뭔지를 우리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기준 타원체가 뭐였죠? 베셀, 그쵸? 많이 했죠. 이제 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측지 좌표계. 우리나라 과거는 뭘 썼었냐면 동경 좌표계를 썼었어요. 동경. 그리고 투영은 뭐였죠? 과거에도 투영은 마찬가지로 TM 투영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베셀로 우리나라 표현했고, 데이텀 좌표계는 동경을 기준으로 했고, 투영은 TM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흐름상 전 세계를 하나의 그 좌표계로 표현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약간 아직까지는 일본 잔재가 있었던 과거의 우리나라 좌표계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서 현재는 좌표계는 뭐라고 했었죠? 우리나라? 타원체. 타원체는 뭐라고 했었죠? GRS80이었었고 좌표계는 뭐였나요? ITRF라고 했었죠. 그리고 투영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TM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나왔고,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을 예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은 GPS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도 한번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지막으로 봐보면 미국은 타운체를 뭐로 사용한다고 했었죠? GPS는 WGS84 뭐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뭐 10cm 내에 차이가 있는 GRS80과 WGS84라고 했었고 WGS84가 기준 타원체이지만 또 측지 좌표계도 WGS84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다음 투영은 마지막 뭐라고 했었죠? 전 세계를 하나로 표현하는 UTM 투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국과 비교해서 어떤 기준 타원체를 쓰는지, 어떤 측지 좌표계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투영 방식을 쓰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